근데 어쩌면 이번 참사는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빙하가 녹으면서 커지는 고산지대 재난 위험을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자, 이번 참사 저희가 그림을 전해드릴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운 참사인데요. 지금 네팔 참사의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후변화, 소위 말하는 온난화가 이번 참사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일단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역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선은 이번에 시발점이 됐던 그 사면 붕괴, 그러니까 예. 빙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콘크리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자갈하고 시멘트 이런 것들이 섞여서 굳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얼음 같은 것이 일종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 더 이상 이제 응력이라고 하는 걸 버틸 수가 없게 되면서 네. 사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구조물에서 어떤 기반이 되는 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건 좀 더 긴 호흡인데요. 우리가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그 현상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빙하가 후퇴하는 것들이죠. 예. 원래 예. 여기까지가 있었는데 점점 좀 뒤로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빙하가 있던 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침하가 되면서 거기가 이제 웅덩이가 생기기 좀 쉬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거기에 이제 물이 많이 고이고 자연댐이 만들어지면서 붕괴가 될 수 있는 이런 잠재 요인이 또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일단 이번 대홍수 자체가 직접 원인이 기후변화로는 연결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가능성은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 처음에 빙하랑 암석이 붕괴한 원인도 조사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어떤 것 때문에 빙하와 암석이 붕괴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종의 시멘트 역할을 했었던 얼음 같은 것이 녹으면서 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일단 나무젓가락 같은 게 있는데 힘을 주면 이렇게 굽혀지다가 어느 순간에 부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지탱해주는 뭔가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것도 원래 이거 충분히 이제 그 얼어 있는 경우에 영구동토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차도 위로 막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형태로 산이 그 형태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게 있었던 것이 그 힘을 더 이상 이제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기후 쪽이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에서는 히말라야 이 자체가 매우 불안정한 곳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예. 지진대이기도 하죠. 근데 아. 그 이유가 소위 말하는 그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 히말라야라고 하는 산이 생성이 된 것도 그것 예. 때문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 굉장히 이거는 근데 만년 단위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히말라야는 조금씩 크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서 계속 이제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서 지진이 만들어지고 하는 게 소위 말하는 지진대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는 불안정한 곳이고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젊은 조산되고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관측을 못할 뿐이지 이런 상황인 겁니까? 네, 이제 관측도 예. 가능한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유의미한 형태로 예. 막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만년, 10만 년, 100만 년 단위이기 때문에. 네. 예, 당시 그 사고로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자면 네팔이 지금 우기긴 하잖아요.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 앞서 비가 좀 내렸을 텐데 그 비가 지반을 좀 약화시킨다든지 그런 영향도 미쳤을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산사태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호우가 내리면은 지반이 약해져서 사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음 같은 경우에 특히나 물이 얼음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아무리 찬비라도 그걸 녹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지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 실제로 사태가 이런 참사로 큰 거대재해로 이어지게 된 것은 그거보다는 우기에 충분히 많은 비가 왔었고 예. 그게 이제 원래 쌓여있던 데브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빙하 찌꺼기 같은 것들 아니면 산사태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빙하가 있는 자리에 남아요. 목질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물이 많이 흡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언제든지 쓸려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상상을 좀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게 물 같은 거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잘못 밟으면 훅 미끄러지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위에서 이제 어떤 사태가 내려와서 큰 메스가 눌렀을 때 이 마찰이 갑자기 낮아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번 재난의 과정을 보면요. 저희가 화면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이 정말 사람들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이런 모습들을 관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배경을 보자면요. 이 엄청나게 큰 얼음이 수직 낙하를 하면서 요게 토사라든지 다른 것들을 끌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강 같은 데서 범람을 한다, 홍수가 난다 이런 것들 이제 물이 합류해가지고 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런 9m, 10m 정도에 되는 벽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또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쓰나미예요. 아, 예, 해일이 예.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이 보통은 그 먼 바다에서 지각이 융기하면서 딱 그만큼 높이가 그냥 물이 쭉 쓸려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토사 같은 것들이 큰 어떤 새로운 메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쓸려 내려오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은 이제 AI로 형성을 한 영상인데 이번 그 대홍수 자체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뭐 AI나 메타어스라는 것을 활용하면 위험이 커지는 지역이라든가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AI나 그 말씀하신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거기에 그 역할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험 지역에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든지 그 이제 감시망이라고 하는 것이 확충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제 작년에 스위스의 이제 블라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빙하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시가 통째로 이제 사라졌는데 예. 거기선 사망자가 1명이었어요. 경보가 아, 이뤄진 예, 겁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하고 2010년대 큰 그 이런 빙하 붕괴에 의한 사태가 큰 재해가 있으면서 이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AI로 생성한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빙하가 무너져 내리고요. 수직 낙하하면서 토사를 끌고 내려가면서 더 그 파괴량이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V자 협곡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렌데강을 일시적으로 막아서 자연댐을 형성했다라고도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떤 피해를 키우는 그런 배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처음에 그 소위 말하는 지진파가 검출이 되고, 그러니까 충격파가 검출이 되고, 이 그 마을이 휩쓸려 내려가는 데까지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는 30분 동안 뭔가 물이 모여가지고 이만큼 큰 충격을 더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로 그 자체가 원래 이제 우기가 지나면서 물을 머금고 네. 있던 데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얼음이랑 바위 덩어리 떠내려오면서 얘네들 같이 휩쓸려 내려오는 게 처음 그 일종의 퍼스트 웨이브였을 것 예.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어제 보니까 지금 그 중국 수리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지금 원래 처음에 그 충격파가 발생했던 인근에 실제 자연댐이 지금 생성이 돼서 예. 72시간 안에 붕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2차 홍수 피해가 그렇네요. 예. 가능하다라는 지금 그 보고는 있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것이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산사태가 났을 때 예. 모든 것이 깔끔하게 물처럼 싹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뭔가 이제 또 남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곳곳에 그 잔해가 호수가 그렇죠. 그 예. 잔해가 지금 이제 또 자연댐을 지금 만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홍수 자체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좀 컸다고 하지만 2차 피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좀 대피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2차 피해 사실상 그 대피를 해야 되는 분들은 구조 요원들이죠. 예. 원래 이제 있던 분들은 사실상 이제 거의 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구조하러 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되는데 2차 피해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자, 여러 가지 위험성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나온 분석을 보면요. 이렇게 랜대강도 막히고 이게 자연댐이 형성이 되고 물이 덮치면서 수위가 30분 만에 9m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9m가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량이겠네요. 이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 지역에는 그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전형적인 빙하호 붕괴 홍수였는데요. 그때는 이 정도의 피해가 크지 않았던 이유가 그냥 물이었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양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9m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질량이죠. 예. 그 메스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마을 전체가 휩쓸려 나가는 정도의 큰 피해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흙도 그리고 안반 같은 것들도 섞여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더 네. 컸다는 거고, V자 협곡 저희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협곡이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것 따라서 그냥 좀 넓은 지대로 물이 내려가느냐, V자 협곡으로 내려가느냐에 따라서도 피해가 상당히 달라질 것 그럼요.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차피 그 같은 양의 물질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속도라고 하면 에너지는 같거든요. 네, 그럼 같은 에너지가 어디를 갈 것인가, 네. 이게 집중될 것인가, 퍼질 것인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정말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참사로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자면은 기후 온난화가 빙하를 잡고 있었던 어떤 접착제를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어떤 기후 위기에 따른 대참사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네. 보통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최근에 한 5년, 6년, 7년 정도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 산불 뉴스가 되게 많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도 꼭 이 지역이 아니라 스위스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잦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당분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산악에 있어서의 기후변화 관련 재해가 지금 임계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예. 좀 걱정이 들긴 합니다. 교수님, 그 수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후 변화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빙하 두께가 얇아지는 속도가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극속도로 늘었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일단은 그 최근에 20년이 그 전과 비교하면 한 2배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10년이 그 전과 비교하면 또 다시 한 2배 정도가 계속 더 됐으니까 빨라지는 네네. 거네요. 네,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긴 예. 한데요.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재해라고,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세 가지로 봅니다. 세 가지 요소로 보는데, 하나가 그 해저드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실제 재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exposure, 노출. 그다음에 또 하나가 vulnerability, 그러니까 취약성인데, 실제로 맨 앞에 있었던 재해 같은 거는 일종의 주사위 같은 거여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우리가 이게 붕괴될 것을 한 5일 전에 알았다. 이거를 어떻게 보강 공사를 해서 막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 이거 네네.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익스포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없어지면은 사막 한가운데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이것도 산속 깊숙이에서 뭔가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건 재해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 위험이라고 하는 것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강화시키는 것들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을 안 하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실제로 닥쳤을 때 얼마나 큰 재해로 될 것인가. 얼리 워닝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익스포저를 빨리 줄여내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는 그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 되겠죠. 아니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넓게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짚어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것이 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차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 없고요. 근데 이제 지금 IPCC가 6차 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빈권 특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명시적으로 산악 지역에서의 이런 빙하 붕괴에 의한 그 사태 위험은 그 기후변화 때문에 증가를 하고 있고 대비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뭐 책에 나온 게 아니라 현실이니까요. 대비는 명확하게 필요한데 이제는 이런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났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멀리 떨어진 나라다 보니까 체감이 바로 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바뀌는 날씨 같은 것들은 북극의 얼음이 녹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북극의 그 해빙이 녹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겨울 기후에 좀 큰 영향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Warm Arctic Cold Continent라 그래서 따뜻한 북극과 그 차가운 대륙이라 그래서 예. 북극이 따뜻해지면서 얼음이 녹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있는 유라시아 대륙이라든지 이쪽은 더 차가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겨울에 간혹가다 엄청 춥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온난화의 영향이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북극해에서의 그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면서 증폭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가 그 다음엔 또 직후에 극한 홍수가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북극 지역의 해빙과 관련된 영향이 좀 있습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는 또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북태평양에 있는 큰 어떤 그 고기압이 주 메커니즘이라서요. 우리나라에 이를테면 폭염 공식 같은 게 있거든요. 올해도 그랬었고 유명했던 폭염은 항상 그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길게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를 덮게 되고 티벳 고기압이 동쪽으로 길게 확장을 해서 우리나라 양쪽에서 이제 위에서 이게 열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폭염 공식인데 자 그렇다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어떤 일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한다는 게 강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일종의 펌프 같은 것이어서 그 북반구에서 고기압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를테면 뭐 동중국해라든지 이런 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쭉 퍼올립니다. 그러면서 선형 강수대를 만들어내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졌기 때문에 선형 강수대에 이제 폭우가 내리고 이게 안 내릴 때는 이미 덮고 있기 때문에 덮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보통은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었을 태풍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복합 재해 같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 말씀을 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런 재해가 났을 때 이런 재해를 예보를 하고 났을 때 바로 대응하고 이런 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해를 줄일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것과 유사한 재해가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 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2년 이상 얼어 있는 뭔가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빙하라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만들어지지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작년에 있었던 안동에 화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그 보통 이제 큰 불이 있게 되면은 토질 같은 것들이 박히게 돼요. 그래서 큰 그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산사태가 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뭔가가 발생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홍수로 인한 파장 함께 짚어봤고요. 또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카이스트 기후환경에너지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